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예. 뭐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시내에 나가갖고 목이 막 아프고 네.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의정부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년에는요, 5월 25일쯤에 이 수원하고 과천에 처음 발령이 됐었거든요. 예. 올해는 한 4, 5일 정도 늦춰지긴 했지만요. 갈수록 그 해마다 이 오존주의보 발령 빈도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예. 참 걱정이에요. 사실 뭐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 그날 그렇게 그런 증세를 보이고 나서 이거 건강이 나쁜 분이거나 또는 뭐 노인들 또 어린이들은 어떨까 걱정되더라고요. 네. 예. 또 주범이 대부분 자동차잖아요. 그렇다고 자동차 안 타고 늘 걸어 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요. 이 자동차 연료가 이 연소 과정에서 뭐 많은 나쁜 가스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없는 무슨 좀 그런 청정 생산 연료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아무튼 이 청정 생산 의식이 높아져야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첫 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이달의 테마 인터뷰입니다. 네. 우리 청정 생산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곳에서 힘쓰는 분들이 참 네, 많죠. 그럼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유한 킴벌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러면서 이 나무 가꾸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바로 거기에 이 우리 숲 가꾸기에 분주한 분입니다. 네. 경영 대표인 문국현 사장을 만나서 청정 생산과 환경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사장님의 여태까지 활동 이런 사항을 본다면은 한마디로 환경 전도사의 역할을 해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환경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83년에 안식년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숲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더라고요. 그래서 숲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크고 이런 것을 우리 도시에도 또 도시 바깥의 숲에도 갖출 수 없겠는가. 그래갖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그 공익 캠페인을 83년에 제안을 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 번부터 쭉 오늘날까지 18년째 해오면서 숲을 통한 환경운동 이런 데 많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네, 북한의 숲 가꾸기 운동을 비롯해서 국내 국외적으로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북한은 그 산림 면적이 크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훼손된 산림 면적이 약 45억 평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농토 복구 등을 위해서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그 사방공사라든가 조림이 필요한 지역이 15억 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라 이 지역에 대한 조림을 요청하게 됐고요. 또 그런 조림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식량을 주겠다고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평화의 숲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이 북한에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보내는데 힘이 드니까 양묘장을 건설하고 이런 쪽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묘장 4개를 건설하려고 합의하고 있는데요. 올 내년 안에 그 4기가 다 완성이 되면 1년에 한 1300만 그루씩의 새로운 묘목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생명의 숲운동이라든가 학교 숲운동, 그리고 생태산촌 만들기 운동, 그리고 자연 신탁 국민운동 해가지고 학교에라 나무를 좀 많이 심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정서가 좋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가 있고요. 또 생명의 숲 같은 것은 시민들이 생태 체험을 한다라든가 또 실업자들이 숲속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면서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또 이 생태산촌에서는 너무 이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농촌은 농촌대로 파괴가 되고 도시는 이 도시대로 교통체증을 포함해서 주택부족 등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도농 간의 어떤 이 상생적인 발전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는 모임들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그 경영 방침은 그 저희 프로그램이 추구하고 있는 청정 생산,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정 생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기업에서는 이 환경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소비자들이라든가 국제사회라든가 시민사회가 환경면에서 부하가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그 어떤 사회적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원료라든가 각종 자원을 원천에서부터 적게 쓰는 기술이라든가 설계를 해오면은 그것은 환경 부하를 줄이는 데도 좋고 원가를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면 불필요한 생산재들을 덜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료를 줄이면서 환경 부하를 줄인다라든가 자산의 활용도를 2배로 높이면서 단위당 자산의 소요 양을 원단위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이 결국 팩터 4의 경영이라고 그래서 자원은 반으로 감축하고 생산성은 2배로 늘리자 이런 그 환경 경영이 기본이 되는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주로 환경 설계 그리고 청정 생산 과정이라든가 공정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제품 생산 공정의 상류에서 반영해가지고 애초부터 물을 덜 쓰게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덜 쓰게 하고 폐기물이 안 나오게 하는 이런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경우라면 저희가 한때 하루 25,000톤까지도 정수를 해야 됐었는데 요즘은 한 5, 6천 톤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사용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유한 팀벌리가 하고 있는 그 청정 생산의 어떤 주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이 생활용품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런 생활용품을 만들 경우에는 우선 부피를 아주 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선진국보다 반 내지는 3분의 1의 두께로 만드는 초박형을 만든다라든가 길이를 짧게 만든다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성공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과거에는 10스텝, 20공정 이렇게 필요하던 거를 5스텝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공정의 단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개발한 걸로는 디지털 날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래식 방법으로 하면은 거의 12명 이상의 많은 인력이 15일 이상 걸리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또 많은 장소를 차지하면서 염색을 할 수 있는 거를 물 오염 없이 하루 만에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사회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염색공업이라든가 또 섬유공업에 큰 활력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정 생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부 단체나 개인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청정 생산이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청정 생산을 하려면 결국 중상 어떤 작업 공정이라든가 생산 공정에서의 중류 내지는 상류, 원천에서부터의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설계 혁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의 혁신이 필요하고 작업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통하지 않고는 청정 생산으로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현장 작업자라든가 현장 관리자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 최고 경영자가 그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이 설계, 환경 설계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도입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R&D 연구기술 개발에도 보다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되고 CEO 자체가 이 청정 생산 도입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들을 과거의 기술에 접목을 함으로써 과거에는 한 5%, 10%밖에 절약이 안 되던 게 50%, 80% 이렇게 절약되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때 청정 생산은 활성화가 될 거고요. 또 국제 경쟁력도 강화가 된다고 봅니다. 예, 한 집안이 잘 되려면 가장이 잘하면 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기업이 잘 되려면 경영자가 아주 잘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예. 또 청정 생산은 그야말로 기업주의 의지가 참 아, 중요한데요. 물론입니다. 이 유한 킴벌리 앞으로 청정 생산을 위해서 투자와 시간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예, 뭐 거긴 틀림없을 것 같고요. 네. 다른 기업으로도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네. 기업의 CEO들께서 바로 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 청정한 생산을 도모하는 이런 쪽에 좀 머리를 많이 써주시고 네.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이 CEO들이 주축이 된 여러 가지 청정 생산 관련 포럼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네.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를 초대해서 그 얘기 하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 청정 생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한 4, 5년 전부터인가요? 네. 그 청정 생산 얘기를 부쩍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경영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출발한 건 아닌데 실제로 이러한 그 청정 활동은 우리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다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요새는 수출할 때도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요.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특히 EU 쪽, 유럽 네. 쪽에서는 상당히 그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수출의 한 70% 이상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했을 때는 수출 감소를 뭐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 바로 그 CEO들이 그렇기 때문에 청정 생산과 뭐 관련된 환경 관련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환경경영 포럼은 사실은 뭐 그 전에 작년도에 그 정경연에서 그 CEO 환경 아카데미라는 걸 저희가 한 2차례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저희가 느낀 것은 역시 최고 경영자들이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야지 변화가 되겠다 해서 이것을 좀 그 정규 코스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그 기존의 어떤 CEO 과정을 조금 바꿔가지고 청정 생산과 그 일반 환경 경영에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번 4월부터 시작한 거죠. 네. 참 CEO가 나섰다는 점에서 청정 생산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CEO 환경 경영 포럼에서 청정 생산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다고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날의 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이곳 환경대학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기적으로 CEO 환경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CEO는 물론 정부와 학계, 연구계 대표 등 4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 아카데미는 국제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해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5월 10일 이날은 경영혁신의 엔진, 환경경영이라는 주제로 CEO 환경경영 포럼이 열렸다. 이날의 발제자는 모두 3사람.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경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우 박사는 청정 생산과 기업 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장지인 교수는 환경회계에 대해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환경의 시대에 어떤 생산 전략과 경영 전략으로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자리였다. 서울대학교의 CEO 환경 경영 포럼을 잠시 저희가 봤는데 네.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네요. 네. 예. 또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예.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학회나 포럼이 자주 열리고 있나요? 네, 그 뭐 환경 관련 포럼은 거의 매일 열린다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매일. 네, 그래서 뭐 지구상에 매일 환경 관련 행사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열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CEO와 관련된 것은 그 WBCSD라는 게 있습니다. 그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세계 그 유수 기업들의 경영자 한 150명 정도가 그 자주 만나가지고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그 기업의 역할이 뭐다 이런 논의를 하고 그 외에도 뭐 미국의 재미라든가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그 GIN이라고 그리닝 오브 인더스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뭐 CP 다시 뭐 청정 생산의 컨퍼런스나 라운드 테이블은 뭐 많이 열립니다. 네. 유럽에서 열리고 아시아에서도 열리고 또 뭐 미국에서도 열리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 보니까 이병욱 박사께서 네. 기업 가치를 높이는 환경 경영 전략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환경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 경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전통적인 우리 경영 개념이 너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구상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서 기존의 경영학의 그 경영의 패턴에다가 환경을 고려해서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환경 경영 전략이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뭐 이러면 거창한데 네.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업 가치라 그러면 바로 그 일반적으로 상장 회사의 경우 그 주식 시장의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기업 가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그 기업 가치 결정 요인을 본다면 이제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미지 뭐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이 환경 경영을 통해서 바로 매출을 올린다든가 수익을 높인다든가 혹은 또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기업의 이제 주주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책을 하나 상공회의소에서 써달라서 썼더니 제목이 원래 기업 가치와 환경 경영 이렇게 됐었는데 자기들이 주가를 올리는 환경 경영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주가와도 연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기업하면 매출이 얼마야 여기서 끝났는데 요즘은 그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참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환경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 가치 척도가 되고 있고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 아니냐를 가르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아주 힘찬 힘이 센 그런 기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아까 그 서울대학교 CEO 경영 이 환경경영 포럼 다시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 방식을 의미하는 청정생산. 이 청정생산은 어떤 배경에서 도입됐을까? 청정생산 촉진 사업을 도입하게 된 이제 그 배경에는 아까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구의 증가, 특히 이제 개도국에서의 이제 인구 증가 문제, 그 다음에 자원 고갈 문제,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구의 그 생태적 자정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대 우림이 매일 5만 5천 헥타르가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가 2만 헥타르가 감소가 되고 있고요. 생물종이 100에서 200종이 소멸되는 걸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무역의 연계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면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업의 그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청정 생산을 도입한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환경 기술의 기술적 한계점 도달입니다. 우선 2차 오염물질 배출,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같이 증가를 한다고 하는 거죠. 또 그거에 따르는 설비 투자가 계속되는 그 환경 설비 투자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후 처리 비용이 증가를 하고 지구의 생태적 자정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그 대안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청정 생산. 그렇다면 청정 생산 기술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기술 개발 사업과 이전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need 테크놀로지를 발굴을 해서 그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확산 사업은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보급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의 청정 생산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이전 확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확산 사업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 다음에 어떤 측정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확산 사업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Cleaner Production Assessment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의 청정생산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우리 기업의 청정생산 평가 방법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무엇이 문제고
그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하면 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필요한 기술은 개발을 시켜주고 선진국 기술이 있으면은 이전을 해오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에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 생산은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산업 경제 발전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인데, 그럼 그 추진 방향은 어떻게 모색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정 생산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하드웨어적인 거에서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경영 혁신입니다. 경영 혁신을 통한 청정 생산의 달성. 왜냐하면 하드웨어 솔루션 갖고서는 하드웨어 솔루션이라는 건 원타임 솔루션입니다. 아시는 대로 기업에 계시니까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너무 급히 변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기술을 개발을 해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거는 감가상각 기간이 다 지나는 기간 동안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이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그때의 청정 생산을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영혁신이라든가 굿 하우스키핑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청정 생산을 위한 캐링 캐패시티 빌딩을 통해 가지고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산업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청정 생산. 우리가 세계 속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국내 청정 생산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다.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영호 박사의 청정 생산과 기업 경쟁력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요즘은 경제 성장과 또 자원 보존, 그리고 이 환경 세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룰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세계적으로 청정 생산은 이제 확실한 화두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쪽에 상당히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박사님, 도대체 이 청정 생산이란 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87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유엔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1992년 리우 회의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개념인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청정 생산 이전에 오염 예방, 다시 말해서 폴루션 프리벤션이라는 말로 많이 써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따져본다면 수십 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995년 산업자원부에서 소위 환친법이라고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 촉진법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청정 생산 개념을 도입을 했고 또 실제 정부 정책에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확산된 역사를 본다면 저희는 한 5, 6년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남들보다는 좀 짧다. 예, 한 4, 5년 좀 예. 늦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늦게 해도 빨리 잘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외국의 우수한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봐 주시죠.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이제 청정 생산의 일반 사례보다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 이제 제품을 청정화시키는 개념, 그다음에 원료를 바꾸는 개념, 그다음에 공정을 바꾸는 개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품을 바꾼 사례를 우리가 흔히 얘기 들어보면은 듀퐁사의 새로운 제초제라든가, 그다음에 오닉스사의 페토너를 이용한 카트리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청정 제품으로 흔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 흔히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바디샵이라는 화장품 회사, 네. 그 회사에서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또 혹은 생분해성 포장재,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례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운 원료 변경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는 3M의 3P 프로그램이라고, 네. 3M 회사가 폴루션 프리벤션 페이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정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제 이 환경, 경영, 청정 생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말이죠. 자, 또 새로운 용어입니다. 오늘 공부하시기 참 바쁘실 텐데 필기 준비하십시오. 환경 회계라는 개념이 지금 등장했는데 네. 우선 화면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 활동. 그렇다면 환경회계란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환경오염의 가장 큰 이 매체가 우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직접적인 통계 방법이 많은데, 이 환경회계에서 주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업이 환경 부하에 미치는 영향, 그게 얼마인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그리고 또 기업이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소비자들, 투자자들, 채권자들, 자본시장에서 이런 정보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을 간접적으로 잘 통계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당신들이 환경 오염을 얼마만큼 줄이면 그 양을 얼마만큼 줄이면 혹은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줄이면 절감을 한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세금 측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회계는 시장을 움직이는데 회계가 하나의 정보와 매체가 되어 시장 거래 당사자들을 투명하게 하고 이로 인해 거래 비용도 절감, 결국 이에 따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는 원리인데 그럼 환경회계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 중요성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우선 이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이 기업이 지금까지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많은 환경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환경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기업한테 점차 그 비용 자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건 100%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증가되는 부분이 자꾸 증가되는 걸 우리가 외부 환경 비용의 내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부화 시킴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지구 전체적으로는 환경 오염 훼손을 하는 그 기업의 행위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한테는 비용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기 위한 툴로서 일반 회계가 필요하듯이 환경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환경 회계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환경회계가 잘 정착된다면 환경 보존은 물론 환경 효율에 따른 수익성까지 높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 환경회계 정말 낯선 개념인데요. 이 환경회계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환경회계가 이제 대두된 배경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회계가 환경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데서 이제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환경 투자를 얼마 했는지, 환경 비용이 얼마인지를 우선 확인을 하고 그것이 정확히 계산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다시 말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외부 이해관계자, 다시 말해서 정부라든가 투자자, 주식시장에서 그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회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자. 네. 그리고 또 그게 대응하는 효과도 정확히 파악하자. 그래서 환경이 단지 돈만 드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분석을 제대로 하면은 결과가 우리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접근이죠. 네. 그다음에 이 환경회계 국제 동향은 어떻고 또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환경회계를 접한 건 사실 한 90년대 초반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 초창기에 보면 한 90년대 전후에 이제 환경회계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환경회계를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1월호로 기억납니다만은 그 공인회계사지에다가 제가 환경회계 필요성을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교수님들이나 또 연구 그다음 공인회계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논의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기업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도움을 내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계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모르고 환경하는 사람은 회계를 모르고 이러니까 그 실제적인 접근은 아직 조금 어렵지 않나. 일부 우리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포항제치나 삼성, LG 등에서는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환경 경영 또 청정 생산 그리고 환경 회계까지 네. 공부를 했습니다. 아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익숙했습니까? 아유 이건 뭐 안 쓰면 안 되나 이랬는데 지금은 컴퓨터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오죽하면 컴맹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환경경영, 청정생산, 환경회계 지금은 낯설지만 이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아마 살기가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네. 또 하루빨리 정착돼야 또 그에 따른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럼요.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UN이나 WTO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UN은 국제연합기구고요. WTO는 세계무역기구인데요. 그렇다면 유니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5월 21일자 신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게 뭐였더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정 Q&A 시간에는요, 이 유니도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유니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유니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들어봤어요. 모르겠네요. 못 들어봤는데, 그죠?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Do you know UNIDO? I don't know. UNIDO. No. 유니도가 어떤 일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되세요? 혹시 유엔에 관련된 건가요? 단체인가요? 사회단체는 아닌 것 같고 특정 목적을 이루는 유니세프 같은 거. 혹시 유니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어떤 기구인지도 모르시겠어요? 예. 네, 지금 역시 많은 분들이 이 유니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지난 5월 21일에 우리나라가요, 이 유니도에서 실시하는 청정 생산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니도라는 단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유니도 서울 사무소에 가서 직접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도는 유엔 공업개발기구로서 1966년 1월에 창설된 유엔 전문 기구입니다. 유니도는 투자 진흥이라든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세계화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니도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저희 유니도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소한 유망 투자 업종에 대한 정보를 저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체에다가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외국의 투자 전문가를 한국에 초빙하여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회 같은 것을 주선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유니도 본부가 주관하는 국제무역 박람회 또는 설명회에 한국 중소기업체들이 참가하도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도는 청정 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 친화적인 국내 산업 구조 조기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리고 있는 그 국제회의에서 이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과 또 IMF 여파 때문에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규제가 그렇습니다. 약했는데요. 최근에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나 스톡홀름 국제회의를 보면 이제 더 이상 봐주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점점 이 규제가 심해지니까 우리는 이제 그 규제에 맞춰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왜 실천하느냐? 그게 우리가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정 생산,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게 우리 살 길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네. 또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의 새로운 키워드는 청정 생산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청정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